바이러스도 우리 미생물학자들은 미생물로 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 숙주세포에서만 기생하는 그런 생명체이지만 기본적인 생명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생물 영역에 넣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요, 여기 보면 집신벌레라든지 또는 곰팡이 사진, 효모, 그다음에 박테리아들,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한번 좀 미생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미생물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미생물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대사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적 변화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진화가 쉽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미생물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복잡한 다양성을 보이면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해 열수 3,000m, 5,000m, 10,000m 아주 그런 깊은 곳에서 해저 화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350도씨, 100도씨 이상 넘어가는 그런 열수들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심해 환경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우리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누고 아마 과거에 보통 생산자면 식물, 그 다음에 소비자는 동물, 분해자는 미생물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생물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이제 그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자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생명체의 근원하면 우리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에서 온 그 빛을 가지고서 생명체들, 특히 식물들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로부터 당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 생태계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의 양이 실제적으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물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바다에서 깊이 들어가 봐야 40~50m 들어가고 그 이하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밑에 해양 생태계는 뭘로 유지가 될까? 결국 이렇게 스스로 무기물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넣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또 아주 미생물들은 다양한데요.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 식물과 공생을 하죠. 그 다음에 균근에 공생하는 진균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살 수가 없으면 우리 동물도 살 수가 없겠죠. 또 지우리오 예를 들면 또 미생물과 미생물들은 서로 같이 공생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과 곰팡이가 같이 공생을 통해서 이 척박한 땅 바위에 붙어 가지고서 같이 진균은 미생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미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곰팡이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 생명체가 살아가게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이런 생명체가 살아가게 되면 얘들이 바로 유기물이 되는 거죠. 이 유기물이 그러면서 얘들이 자라면서 이 바위들이 다 풍화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초본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목본 식물이 자라고 곤충, 동물들이 자라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활 속의 미생물 여러분들 우리들의 손은 미생물의 꽃밭입니다. 미생물이 자라시는 베이지에다가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더럽게 상당히 더러워요. 스마트폰은 의외로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밥을 먹다가도 전화 오면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얼마든지 그 스마트폰 이 표면에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이제 유기물들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우리 손에도 땀도 나고 지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묻어서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손에 있는 미생물들은 다행하게도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때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균들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핸드폰 많이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되고요. 자기 것만 만지시면. 그다음에 이제 기분 나쁘지만 식중독균, 이건 참 나쁜 놈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도 생활 속에서 미생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조개수가 많은 건 미생물이고요. 현재 우리 미생물학자들이 뭐 거의 한 200년 동안 미생물을 찾고 찾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고 배양에 있는 미생물은 전체 미생물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아직도 배양을 못해요. 배양을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연계는 존재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화단에 한 숟가락만 뜨면 뭐 10억, 100억, 1000억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그 생태계의 그 다양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미생물들이 그 안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몸 자체가 생명이 살기에는, 미생물이 살기에는 가장 좋은 미생물 배양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37도씨로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코, 그 다음에 뭐 장 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습기가 있어요. 물이 있으면 무조건 미생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기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유기물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물을 분비물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자체의 죽은 세포들 또는 살아있는 세포도 그것들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따지고 보면 미생물이 없는 우리 신체 부위가 없어요. 보통 우리 체세포 수가 약 10조 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인의 체세포 수가.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다 합쳐놓으면 곱하기 10배,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보통 우리 미생물 하면 나를 아프게 하는 놈, 나를 감기 걸리게 하는 놈, 나를 배 아프게 하는 식중독을 걸리게 하는 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늘 또 어저께도 그냥 건강한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한번 보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추동물이라고 하는 소를 한번 생각해보면 실제적으로 얘들은 풀만 뜯어먹고 살죠. 풀만 뜯어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살이 찝니다. 우유도 많이 만들어내죠. 쇠고기 우리가 먹어요. 실제적으로 이 풀 속에 단백질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풀만 뜯어먹고도 얘들은 이렇게 살도 찌고 우유도 날마다 몇 리터씩 생산을 해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위에는 그 소는 4가지 위가 있죠. 4가지 위에 미생물들이 세균, 곰팡이, 원생물들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고 같이 공생을 하면서 먹는 풀, 셀룰로스라든지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으로 딱 만들어내면 그 다음 소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흡수하니까 우리가 마치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을 먹어서 우리 당분을 먹으면 또는 밥을 먹으면 우리 입에서 아밀라제 효소에 의해서 전분이 분해되어지면서 포도당으로 되고 그것도 우리가 흡수해서 피 속을 통해서 각 세포로 전달되어지고 에너지원, 탄수원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런 포도당이 탄수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미생물들은 자기 스스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요. 아미노산을 막 합성해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자체가 이제 자기 성장하면서 단백질 축적이 되는 거죠. 그 미생물들이 나이 먹으면 죽고 또는 뭐 이런 이 뱃속에서 결국은 이 미생물 자체가 단백질원으로 이 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이 소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을 쭉 분류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약 상당히 큰 55개의 문, 아키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13개의 문으로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해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화기관에 있는
미생물들 약 4,000종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밝혀냈어요.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00종의 미생물들 다 분석해 보면 그 중에 딱 두 가지 문에만 포함이 되거든요. 거의 98%가. 나머지 2%는 이제 다른 잡다한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생물과 인간, 아까 소와 미생물이 서로 우리 공진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화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같이 공진화했다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서는 미생물 배양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잘 되게끔 건강하게끔 도와주는 거고 또 사람 입장에서도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내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온 결과가 지금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약 23,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런 생존을 위해서 이런 수행해야 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은 정말 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유전자로서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약 8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000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적어도 몇십 배가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다 합치면 그럼 그 유전자를 결국 뭘 하는 거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단백질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중에 어떤 놈은 효소로 작용을 하고 어떤 놈은 또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단백질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생리적인 작용들을 장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잊혀진 장기 또는 제3의 장기가 바로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장내 미생물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수렵 채취 생활을 하고 있는 종족이 있대요. 탄자니아에 불악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장에 있는 미생물과 그 다음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아마 음식 퀄리티라든지 또는 그 삶의 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오랜 역사, 문명, 문화 이런 것들 가지고 보면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죠. 이 이탈리아 사람들하고의 현대 도시생활하는 이탈리아 사람들하고의 그 미생물 다양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누가 더 다양한 장내 미생물 종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이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가면서 뿌리도 먹고 꿀도 먹고 산딸기 우리로 따지면 뭐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먹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음식을 먹는 거죠. 거친 음식. 뭐 가다가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죠.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거친 음식을 먹으면 미생물의 다양성이 커져요. 다양성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 도시인들은 정제된 음식들을 먹죠.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쌀 음식 이런 것들 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하고 같이 수렵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샀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 감염에 의해서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생물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 이런 거친 음식을 먹는 원주민들이 훨씬 다양하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은 첫 번째 엄마로부터 옵니다. 엄마로부터 이제 아기가 자궁에서 성장을 하죠. 근데 원래 과거 옛날에는 자궁은 미생물이 없는 무균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고 자궁 내에도 미생물들이 있고 엄마를 통해서, 엄마 혈관을 통해서 태아에게 미생물들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근데 주로 희한하게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엄마의 입에 있는 미생물의 가고 이 태반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하고
약간 종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의 입에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제 혈관을 통해서 태반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태아한테 이제 감염을 일으킨 건 아니고요. 어쨌든 태아한테 미생물이 일단 접종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산달이 가까워지면 여성의 질 부분이 아기가 나오는 산도 부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유를 잘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많아져요. 젖산균들이 무지무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되면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엄마의 미생물들이 다 먹고 나오는 거죠. 묻히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의 가장 좋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젖을 먹이잖아요. 우유 속에 정말로 좋은 미생물들, 우리가 먹는 비피도 박테리아, 유산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마 젖 속에서 나와요. 같이 희한하게 나와서 근데 딱 초유 몇 주 동안만 그게 나옵니다. 초유를 먹고 나면 그러면서 이 아기가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접종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기한테 접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아기의 장 속에 피부에 또 여러 가지 아기 몸 전체에 엄마로부터 온 미생물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기가 엄마의 질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몸에 받아들여서 우유를 더 잘 소화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분만이 좋다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빠르잖아요. 자연 분만이 제왕절개보다는 산모에게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태아에게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들에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 이제 이미 우리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한 3살 정도 되면 이미 어른하고 거의 비슷한 장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뭘 먹느냐? 식재료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식재료를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제3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미생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체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생물들은 아주 정말 미생물 개개인 하나하나는 보통 아까 제가 인간의 유전체가 23,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만 미생물 예를 들면 대장균이다 그러면 한 유전체가 4,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4,000종의 다른 미생물들을 다 합쳐놓으면 유전자 수가 아까 8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들이 우리 몸에 무지무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잘 분해되기 어려운 그런 당류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지방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짧은 아세트산이라든지 그다음 프로피온산이라든지 또는 뷰틸산 이런 지방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지방산들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학적인 한 실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진딧물이 있어요. 진딧물. 아까 소하고 똑같아요. 이 진딧물은 그냥 수액만 빨아먹거든요. 수액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당분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이렇게 이쁘죠. 피둥피둥하게 살이 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몸속에 있는 얘도 똑같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 수액을 얘한테 공급을 하고 자기가 빨아먹은 이렇게 해서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얘도 똑같아요. 얘한테 항생제를 먹이면 얘가 죽죠. 미생물이 죽어요. 항생제를 먹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죽게 됩니다. 비실비실 말라서 죽게 돼요. 또 재밌는 건 이제 초파리를 가지고 하나는 여기 포도당을 먹여요. 먹이로. 또 한 그룹은 녹말을 먹입니다. 서로
그래가지고 얘들이 교미될 시기가 됐을 때 섞어서 교미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녹말을 먹은 그 초파리들은 녹말을 먹은 놈들끼리 교미를 하고, 포도당을 먹인 초파리들은 포도당을 먹인 놈들끼리 교미를 하게 됩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이유는 포도당을 먹인 그룹과 녹말을 먹인 그룹의 장내 미생물 균총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아까 대사산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 다른 페로몬, 곤충들은 서로 짝을 유인하는 다른 형태의 페로몬들이 만들어질 거고, 자기 짝을 찾을 때 그 페로몬, 자기하고 익숙한 페로몬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부부의 얼굴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짝을 찾을 때 우리도 뭔가 끌리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모로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볼 때는. 뿐만 아니라 체취로도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체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수업하다가 가끔, 야, 네가 진짜 사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또는 남학생이 있으면 밥을 같이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밥을 많이 먹어라. 물론 좋으니까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밥을 같이 먹으면 진짜 서로 더 친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 또 장내 곤충의 성장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과학자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면역 보면 여기 실험실의 쥐는 되게 깨끗하고 이뻐요. 그냥 하얗고. 근데 이제 수위 말해서 들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럽잖아요. 아무데나 식용창에서 살고 뭐 어디고 아주 더러운 데 돌아다니면서. 근데 얘는 우리가 주는 아주 깨끗한 먹이를 먹잖아요. 사료를 먹고, 얘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는데, 그랬을 때 얘하고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들쥐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커요. 얘는 훨씬 더 작아요. 그런데 한번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들한테 이제 일부러 우리가 감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킵니다. 또는 식중독균을 감염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더러운 쥐, 소위 말해서 들쥐는 92%가 생존해요. 했어요. 근데 깨끗한 쥐, 실험실 쥐는 17%만 생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더러운 쥐에다가, 그 다음 깨끗한 쥐에다가 암세포를 주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더러운 쥐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쥐가 암세포에 훨씬 더 암에 더 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더러운 쥐는 훨씬 더 꿋꿋하게 버텨내요. 더 오래 살아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 더러운 쥐하고 깨끗한 쥐에다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투여를 하더라도 훨씬 더 더러운 쥐가 생존력이 강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장내 미생물이 뭔가, 다른 점은 딱 그거거든요. 유전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유전적으로는 거의 똑같은데 장내 미생물이 뭔가 면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학자들은 또 재밌는 일도 해보죠. 그러면 얘 장내 미생물을 꺼내가지고 얘한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실험실이니까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하지만, 하기 어렵지만 쥐 가지고는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실험실 쥐도 그 들쥐하고 똑같은 정도의 면역력을 갖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죠. 이런 것들 보면 장내 미생물이 정말로 면역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실험을 가지고 밝혀지게 되고요. 또 비만,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 우리 잘 먹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비만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뚱뚱한 쥐와 그다음에 이렇게 날씬한 쥐하고 보면 이제 우리가 쌍둥이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합니다. 비만 쌍둥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른 쌍둥이가 있어요. 비만 쌍둥이에 장에 있는 미생물들, 그 다음에 마른 쌍둥이에 있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똑같은 쥐입니다. 똑같은 쥐에다가 무균쥐예요. 무균쥐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하고 저지방, 고섬유질이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지방이 적고 고섬유질 음식을 먹이면 비만 쌍둥이에서부터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쥐는 비만도가
증가해요. 뚱뚱해져요. 많은 쌍둥이에서부터 미생물을 주입받은 묵은지는 이식받은 딸이네요. 그 말은 똑같은 걸 먹어도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얘는 똑같은 유전형입니다. 똑같은 유전형이고 똑같은 것을 먹여도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있냐에 따라서 뚱뚱해지느냐 날씬해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2014년도 학술지 셀 우리 미생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그 좋은 논문 중에 그 잡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화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화학은 물리학이 발달해야 가능하잖아요. 결국 우리 생물학은 분석 장비가 발달하면 가능한데 광학이 발달하면서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발달하고 순식간에 저비용으로 많은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하면서 이 연구들이 가능해졌고 옛날 1990년에 10년 동안 전 세계 학자들 1000명 정도가 약 1조 원의 돈을 투여를 해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을 했어요. 10년 걸렸고 1조 원 정도 1000명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북강에서 세포 몇 개 띄어가지고 좀 굵어서 마크로젤이라는 회사에다 갖다 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면 한 이틀 사이에 우리 유전체를 다 분석해서 줍니다. 1조가 15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10년이 이틀로 줄어든 거고요. 이제 하루도 가능해요. 근데 그만큼 과학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화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는데 이 미생물학은 화학 발달에 의한 분석 장비 발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졌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고도 비만 환자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비만했을 때 이제 두 가지만 놓고 보면 후각근과 의간비라고 놓고 보면 점점 정상으로 가면서 이렇게 미생물의 양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 장내 세균이 대체 어떤 일을 해서 우리 어떤 사람은 홀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날씬하게 할까?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하려면은 잘 분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스타하고 그 다음에 국수하고 비교해 보면 국수보다 파스타가 훨씬 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소화가 덜 되고 위에서 소화가 덜 되고 결국 어디로 가면 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장으로 가게 되면 장에서 자라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공급되는 거죠. 근데 국수를 먹게 되면 입에서 다 분해가 되고 위에서 다 분해가 돼서 분해가 다 된 것이 소장, 대장으로 가면서 다 흡수만 될 뿐이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성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 식단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식단들은 되게 거친 음식이었잖아요. 나물 음식들, 주로 그다음에 그 버섯, 그다음에 거친 잡곡들 이런 것들은 입에서 다 소화가 안 되고 다 위를 통해서 장까지 가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주는데 그 장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걔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분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산, 프로피온산, 스트리산과 같은 크기가 작은 지방들을 만들어냅니다. 얘들은 이제 혈관을 타고 장에서 흡수되어 가지고 혈관을 타고서 전신이 운반되는데요. 지방세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얘들이 오게 되면 지방세포가 이 애들을 인지를 합니다. 센서가 인지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요. 지방이 축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뚱뚱한 큰 지방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얘들이 교감신경에도 작용을 해가지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려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영양분이 소비되어지는 거, 태워지는 거죠. 많이 태우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찌기 싫다면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거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보면 50가지 이상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는 일주일에 30가지 서로 다른 식물을 먹으면 좋다. 이제 이렇게 막 보면 인터넷 쳐보면 이런 거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생물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천정식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천랩이라고 하는 이번에 상장한 회사 대표이기도 하면서 주로 이제 장내 세균학자인데 세균 분류학자인데 장내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자기 똥에 있는 미생물들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좀 피하고 시금치, 상추, 케일, 뭐 이채소, 그다음에 아마씨 같은 그 이제 곡류들 이런 걸 가지고 딱 2주 동안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의 다양성 지수는 66에서 75, 미생물 종의 개수가 206에서 406개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친 음식을 먹으면 다양성이 증가되고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의 상태가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생물학적 용어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장이 편하면 뭐 그런 선전 나오죠. 그 유상균 할아버지가 나와서 선전하는 그 장이 편하면 생활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집니다. 그런 말. 근데 또 정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산물들이 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꽤 많이 나와요. 보통 자폐 환자들 보면 그 변비거나 설사거나 어쨌든 장에 트러블이 많대요. 이 환자들한테 정상인의 그런 대변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식을 하면 상당히 호전이 돼요. 물론 자폐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폐 증상이 호전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장 질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감염성 질환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식중독균이 있는데 이걸로 미국에서는 약 연간 2만 명 정도씩 이걸로 죽어가요. 엄청난 겁니다. 식중독균인데요. 주로 얘들은 우리 몸속에 있어요. 제 몸에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아주 작은 양으로 존재하다가 뭔가 밸런스가 깨지면 얘들이 확 무점점으로 자라면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항생제에 의해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위에 장에 있는 미생물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장의 미생물 그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면 그때 이제 얘가 자라면서 질병을 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장염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명 정도가 1년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장염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장염 여러 가지 약도 항생제도 처방도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분변 이식. 미국에서는 이게 그 일종의 치료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똥을 이식하는 건 아니고 건강한 주로 이제 자기 남편 또는 엄마 아빠 거에 그 대변을 받아가지고 다 와싱을 해냅니다. 와싱을 해가지고 미생물만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뿌려주거든요. 전체를 쭉 뿌려주면 그러면 개들이 이제 무점정으로 자라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대변 이식 전에는 염증이 엄청나죠. 깨끗해집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 병원에서는 대변 이식 하고 있어요. 의사의 그런 그 임상적인 처치 방법으로. 그다음에 우리 크론병이라든지 장염 보면 정상인과 크론병이나 이런 다른 그 걸린 사람들의 미생물 분총을 비교해 보면 달라요. 크론병 걸린 사람들의 미생물은 또 특이적인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장질환에 걸려 있는 이런 미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보면 지금껏 나온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이 몸속에 있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존재한다. 다양성이 클수록 좋다. 그런데 이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유전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유전적인 특성. 그러니까 숙주 유전자죠. 그 다음에 어떤 미생물이 처음에 내 몸속에 들어왔느냐. 어머니로부터 온 미생물 전달과 초기 정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뭘 먹느냐죠. 음식.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항생제,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달라지는데 이게 공생 관계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은 상태죠. 그렇지만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염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또는 그 질병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한 사람은 메치리 코프고요. 이 사람이 락토바실러스를 가지고서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또는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유산균들은 여러 가지 대사 기능에 사람의 대사 기능에 좋은 효과를 줍니다.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지방산들을 만들어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의 소화 및 흡수를 증가시켜주고 기타 바이타민, 우리는 필수 바이타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바이타민들도 애들이 다 만들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셀룰로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얘들은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장이 제대로 분화하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가장 면역세포가 많은 게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장은 솔직히 입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쭉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다양한 그 이물질들, 특히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또 면역세포가 그래서 70% 정도가 장에 있는데요. 유해균이 있으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유익균이 있으면 오히려 유해군들의 성장을 억제해서 면역 반응을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좋은 균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쁜 균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는 방어막,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적어놨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나온 효과들입니다. 정장 효과, 유당불내증 경감 효과, 콜레스테롤 낮춘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종양 효과, 그 다음에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설사질에 대한 효과, 항염증 효과,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고요. 병원균 감소 효과, 면역 증강하는 효과, 그 다음에 이런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효능들이 있는데 미생물들이 희한하게 우리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미생물들이 장에서 만들어내면 우리 미주신경에 와가지고 그 연결이 되어져서 상당히 우리 그 삶의 그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아까 자폐 이야기도 했듯이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알러지 효과, 항알러지 효과도 있고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불행하게 뭐냐면 우리가 유산균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애들이 딱 그냥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장착이 돼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24시간 정도 하고 다 씻겨 나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배변을 보잖아요.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 이게 문제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대장에 있는 아주 좋은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성분을 공급해주면 안 먹어도 스스로 대장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이 자라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한 균의 생장을 선택적으로 촉진하여서 숙주, 이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보면 난소화성 다당류라고 되어 있어요. 난소화성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섬유소입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 섬유소. 우리 섬유소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없게 해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노폐물의 흡착을 막고 제거하는 데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양성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한꺼번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혈당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요구량도 감소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양파, 그다음에 돼지 감자, 뭐 고구마, 약혼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식이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남분해성, 잘 분해가 되지 않은 좋은 식이섬유 하면은 베타글루칸 대표적인 것 버섯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버섯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감자에 많이 치커리에 많이 있는 이룰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알긴산. 얘들도 우리는 소화를 못하지만 미생물들이 소화를 해내거든요. 한천. 그 다음에 그 게 껍데기, 새우 껍데기에 있는 키틴진. 저는 새우를 그래서 구워 먹을 때 껍질째 다 먹어요. 껍데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주고 유익한 균들을 잘 자라게 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더 증가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면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은 유산균들의 증가한다. 그다음 나쁜 미생물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쭉 이렇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 심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분해성 파이버들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면 몸에 더욱더 좋다. 네, 결론은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음식 나온 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버섯류, 야채. 근데 보통 그래요. 근데 저도 한번 막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서로 다른 식물을 30개 먹을 수 있을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막 야채 막 많이 사봐야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뭐 피넛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곡물, 견과류 믹스를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연세가 75세이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 박사 그 견과류를 날마다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견과류의 또 단점은 뭐냐면 이제 주로 지방이 많이 있는데 오래되면 또 산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산화가 되어지는 것을 조금 안 되게끔 적당하게 그 소량을 사셔서 다양한 것을 드시면 그러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견과류 많이 드시고 견과류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에 들어가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에 들어가고 그래서 2020년 아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